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실기 파트의 첫 번째 부분인 바로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와 섭취 요양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교재는 21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고요. 이 440페이지부터 445페이지는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섭취 요양의 내용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이 실기 파트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대상자란 건 어르신을 위주로 우리가 요양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일어나서 밥 드세요. 그래야 빨리 다음 일을 하지요. 그리고 아침을 먹어야 점심을 준비하지요 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계획대로 대상자를 돌보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안 데려간다던가, 그리고 귀찮으니까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치면 안 되니까 기저귀를 채운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요양보호사 중심이기 때문에 다 옳지 않은 요양보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요,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기저귀가 젖었을 때는 우리가 신속하게 갈아줘야 피부 손상도 막고 욕창도 예방하는데, 자는 동안에는 귀찮게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억제대를 하지 않는다예요. 억제대를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좋아요? 요양보호사랑 그 직원들만 좋죠. 네 번째,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드랑이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지나다니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통증에 예민해요.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뼈가 탈골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대상자 대면하기. 대상자 대면하기라는 거는 대상자의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자는 거죠. 첫 번째는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본다. 그리고 의향을 물을 때 옳은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말을 겁니다. 눈을 맞추고 나서 계속 쳐다만 보면은 이거 싸우자는 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 2초 이내에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말을 거셔야겠죠. 네 번째, 시선을 피하면 눈을 맞추며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말을 걸 때는 대상자가 졸고 있으면 침대판을 두드리고 깨운 뒤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걸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치매 말기나, 그리고 임종 가까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답을 못한다 해서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줘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초 이상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주며 말을 겁니다. 다음은 대상자 만지기예요. 대상자를 만질 때는 대상자를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 받쳐줍니다. 그래서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을 하고요. 넓은 면적으로 만지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절대 급격한 행동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갑자기 잡지 말라는 소리고요. 네 번째,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 손이나 얼굴 또는 입술 이런 곳을 만져주면 인지 기능이 더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대상자에게 일어서게 하기입니다. 일어서게 하기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걷기 운동이라던가 서 있는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3일, 최소 3일에서 3주까지 그 사이에 대상자가 근육이 다 퇴화돼서 앉은뱅이, 영영 못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서 있게 하거나 또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혼자 움직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다 잡아주고 그러면 대상자의 그 운동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 스스로 힘을 내서 걷게 하고요. 선생님들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을 만큼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서 움직이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로 격려한다라는 거죠. 이 일어서기의 장점은요, 근력 유지,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폐활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섭취요양 보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요양의 일반적 원칙 223페이지인데요.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해서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식사 후가 아니에요. 식사 전에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에 사례나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 부분은 2회 이상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다음은 노인 영양 상태 관찰입니다. 첫 번째,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위험 요인은 아직 영양 부족이 안 된 상태고요. 영양 이 부족의 지표는요. 이미 영양 실족, 영양 부족이 된 상태라고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험 요인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너무 적은 식사량,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그리고 과도한 약물 사용, 식욕 부진, 오심, 그리고 사회적 고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연하곤란. 자, 연하곤란, 그 약물 과도한 사용 이런 것들은 문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이러한 행동들과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신 영양 부족 걸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이에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두 번째는 이미 영양 부족이 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 말랐어요. 그리고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요. 마르고 약해 보이고 피곤하고 그리고 무감동, 인지 수준이 변화해요. 마지막 상처 회복이 지연돼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2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사 자세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식사 자세에 대해서 볼게요.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와야 돼요. 자, 선생님들 이 배꼽 높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잘 바꿔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가슴으로 바꾼다던가 허리 높이로 바꾼다던가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배꼽 꼭 기억하시고 자,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발이 바닥에 딱 닿아 있어야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의자에 앉았을 때는 안쪽 깊숙이 딱 엉덩이가 들어가게 앉아야 되시고 그리고 식탁과 가까이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는요, 팔 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올바른 앉은 자세를 보면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도록 중요해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과서 표준교재 거기를 보시면 사진에 팔꿈치가 안 올라가 있고 이 팔꿈치가 어디에 있냐면 의자 팔걸이에 있어요. 팔받침에 있어요. 그거 사진 잘못된 거예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도록 해야 되고요. 의자를 충분히 당겨줍니다. 이 부분이 5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잘 기억하시고 자, 휠체어 사용 시 식탁을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침대에 올바르게 걸터앉는 자세를 볼 건데요.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 뒤에 쿠션을 대주고요. 그 다음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해야 돼요. 어찌됐건 앉은 자세를 한 대상자는 이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이 안 닿는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키가 작으신 분들, 다리가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발 받침을 대서라도 발이 닿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번째는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입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는 약 30도에서 60도 높여주시면 되고요. 상체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삼키기 쉽도록 머리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겨줘야 돼요. 이래야 식도가 두꺼워져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좁아지고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에 걸리게 되면 기침을 하죠. 기침을 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산소증이 와요. 그게 바로 청색증입니다. 얼굴이 시퍼래지고 빨개지는 거. 이 음식이 이제 폐로 넘어가게 되면은 폐렴에 걸려요. 폐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흡인성 폐렴이에요. 5번 편마비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를 보겠습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왼쪽이 편마비인 대상자는 어느 쪽이 밑으로 가야 될까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일 경우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가게 하고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식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4회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마비된 쪽. 이젠 건강한 쪽 밑으로 가 있으면 위에는 마비된 쪽이에요. 그쪽은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베개나 쿠션으로 딱 지지를 해줘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4회 이상 출제가 됐네요. 다음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식욕을 돋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상자의 씹거나 삼키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는 특히나 식사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번째, 대상자가 사례가 들리거나 숨쉬지 못하는 경우는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관리 책임자,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가 천식이나 폐 질병이 있는 경우 평소에도 숨을 쉬기 힘들므로 음식을 줄 때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음식 제공 시 살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는 삼키기 쉬운 자세를 취하는 건데 어떤 자세이죠? 가능한 앉은 자세를 취해야 음식이 잘 내려가겠죠? 그리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줘야 돼요. 턱을 당겨야 식도가 넓어지고 기도는 좁아져요. 우리 응급처치할 때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턱을 당기고 들고 이마를 눌러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야 기도가 넓어지고 식도가 좁아져서 선생님들이 인공호흡할 때 산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못했던 행동들이 있죠. 약을 먹을 때던가 삼키기 힘들 때 막 우리가 하늘 천장을 보면서 막 꿀떡꿀떡 삼키려 하는데 그거는 살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살짝 숙이고 드시는 게 좋겠죠? 자, 앉을 수 없을 때는 상반신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해줍니다. 두 번째,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히고요. 세 번째,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우리 밥 먹을 때도 국 한 숟가락 딱 먹고 밥을 딱 먹으면 좋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질식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줘요. 소량씩 넣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5회 이상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다음은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을 입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3번 정도 나왔네요. 6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기침을 할 때 음식 섭취를 멈추고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 살에 걸릴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몬이나 자몽이나 또 익은 김치나 이런 것들은 시죠.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은 식사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229페이지 내용이죠.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둬서 설명을 해주시면 편해요. 12시 방향엔 계란이 있고 3시 방향에는 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릿속으로 위치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최대한 스스로 음식을 먹도록 격려합니다. 다음, 누워있는 대상자는 가능한 한 대상자의 상체를 세워서 먹기 좋은 자세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4번, 머리를 올리기 어려운 누워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얼굴을 요양보호사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줄 때 잘 받아 드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2회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에 머리를 최대한 올리고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옆으로 앉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6번째,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한다. 또 뭐 있었죠? 국, 그리고 차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입안에 건조한 것보다는 좀 촉촉하게 해야 입맛도 올라가고 삼키기도 쉽습니다. 다음, 숟가락으로 음식을 주는 방법은요.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한 손을 받치고 대상자 입 가까이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그러니까 건강한 쪽에 대야겠죠. 마비된 쪽이 아니라 입술 옆은 건강한 쪽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리면 숟가락에 있는 그 음식들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2회 정도 출제가 됐고요. 다음,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음식물을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9번, 국물은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스스로 마시게 합니다. 얇은 빨대, 좁은 빨대는 국물이기 때문에 건더기가 있어서 막혀버립니다. 다음 10번, 마비된 쪽의 입가에 음식물이 흐를 때는 자연스럽게 닦아주고요. 마비된 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워요. 그러니까 식후, 구강 관리를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회 정도 출제가 됐고, 다음은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해야 돼요. 바로 눕히지 말아주세요. 자, 2회 정도가 출제가 됐네요. 다음은 경관 영양 돕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231페이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립니다. 이거 3번 정도 출제가 됐죠? 그리고 영양액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고 바로 버리시면 되고요. 3번,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로 씻어서 건조시킨 후 다시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매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3번 씻어서 사용한다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아무리 삼시세끼라고 해도 영양액을 드시는 분들은 처방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용할 때마다 씻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비위관은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합니다. 2회 정도 출제가 됐고요.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연락합니다. 보고하라는 뜻이죠. 위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서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6번,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할 경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설사를 하게 돼요. 이 설사를 또 많이 하게 되면 탈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주입되면은 안 되겠죠. 2회 출제가 됐습니다. 7번. 입안의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8번. 코 속의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비위관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요. 윤활제를 발라준다. 이 부분이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이 경관 영양 돕기는 비위관이라는 콧줄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코 속이 이런 분비물들이 많게 되고 또 쉽게 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돕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립니다. 지금 2, 3회씩 출제가 됐고요. 만일 일어나지 못하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이유는 기도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고
영양액이 잘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위가 왼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히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둬야 됩니다. 위장보다예요. 우리 이 영양액은 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위보다 높게 있어야 돼요. 4번, 경관 영양 주입 시 비관이 빠질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관을 밀어넣거나 다시 삽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관이 새거나 역류될 경우 또는 이렇게 빠질 경우는 비관을 잠근 후 영양액 주머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비관을 잠그는 거죠. 시설장 및 간호사에게 보고하십니다. 영양액 역류 시 비관 마개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구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비관을 잠근 후 반드시 시설장 및 간호사에게 보고하십니다. 자, 경관 영양 돕기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특이사항 그리고 대상자가 위급한 사항 그리고 빠지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는 비관을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하셔야 돼요. 가장 빨리 해야 될 거는 보고가 아니라 잠그는 거예요. 다음 7번, 경관 영양 주입 후 이것도 먹은 거기 때문에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하셔야 돼요. 바로 눕히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투약 돕기예요. 투약은 이제 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첫 번째, 가능하면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는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로 복용하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 처방된 이외의 약은 임의로 섞어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고요. 여섯 번째, 대상자가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치아 착색 방지를 위해서 빨대를 사용하십니다. 다음 경구약 돕기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약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두 번째,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약 포장지 겉면의 대상자 이름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자위를 취해줍니다. 네 번째,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 잘 흡수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제공해요. 다섯 번째,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해요. 우리 아까 식사할 때는 말을 걸으라 그랬나요? 네, 질문하지 마라 그랬죠. 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투약할 때는 질문하는 겁니다. 말 걸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약물 복용 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하는 경우는 시설장 및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자, 경구약 복용 시 주의사항 해서 첫 번째, 가루약. 자, 가루약을 어떻게 주냐?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기구가 바로 주사기예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할 때는 녹인 가루를 흡인하여 입안에 조금씩 주입합니다. 그래서 가루약은 숟가락하고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알약은요, 약병에서 약 뚜껑에 따르고 다음에 다시 손으로 옮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약병에서 손으로 가면 안 돼요. 뚜껑에 한번 따라주고 그 다음에 손에 덜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두세 번 나누어서 복용하셔야지 선생님들이 삼키기 힘들다고 갈아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대상자가 손을 떠는 경우 직접 입 안에 넣어줘야 돼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게 바로 파킨슨 질환이 대표적이죠. 파킨슨 질환은 어떻게 약을 주냐 했을 때 입 안에 약을 직접 넣어준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약을 삼키기 쉽고 흡수가 용이하도록 우리 물을 충분히 제공을 해줘서 잘 삼키고 위장에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물약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이 물약의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습니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또 뚜껑의 안쪽이 위에 가도록, 위를 보도록
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쪽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바닥은 더럽죠. 먼지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안 닿도록 보셔야 되고요. 표현은 두 가지로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어야 정확한 양을 딸 수가 있어요. 바닥에 놓고 따르면 안 됩니다. 또 계량컵은 눈금이 있기 때문에 용량만큼 따라 주셔야 돼요. 종이컵, 물컵 이런 걸로 따른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방된 양만큼 몇 cc만큼 뭐 10cc, 20cc만큼 따르셔야 되고요.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약을 붓기 전에 약을 흔들어서 혼합을 섞어야겠죠. 혼합해서 따릅니다. 밑에 침전물이 깔려 있으면 농도가 안 맞아요. 또 색이 변하거나 물약의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그리고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라야 그 라벨이 젖지 않아요. 스티커가 젖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병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7번,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그러니까 물약도 역시 이 계량컵을 사용해서 주기도 하지만 용량이 정말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해서 대상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약, 안연고, 귀약 투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안약을 넣는 방법은 첫 번째, 안약 겉면의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요. 그리고 이 닦을 때는요, 선생님들, 감염된 쪽부터 닦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깨끗한 쪽, 눈곱이 없는 쪽, 그리고 감염이 안 된 쪽부터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 주시고요. 세 번째, 안약 투여 시 이 부분 잘 나오죠. 안약 투여 시는 어떻게 하냐? 아래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이 높이는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여를 합니다. 안약의 높이. 왜냐 이게 너무 가까이서 가면 눈을 쑤실 수가 있어요. 찌를 수가 있어요. 각막이 손상되겠죠. 그걸 예방하고자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여를 합니다. 네 번째,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눈 안에 약이 남아있지 않아서 약 효과가 떨어지겠죠. 다음은 안연고 넣는 방법입니다.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리고 그 다음에 연고를 이제 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그 입구에 먼지나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안연고 투여 시에는 똑같아요. 하얀검을 이렇게 아래로 내린 다음에 그러면 아래 결막낭이 생기겠죠. 보이겠죠. 거기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이렇게 가로로 쭉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짜 넣었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잘 번지고 퍼지겠죠. 다음, 눈꺼풀 밖으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연고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다음은 귀약 투여 방법인데요. 귀약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야 귀에다가 떨어뜨려 주겠죠. 두 번째, 면봉으로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거는 그냥 귀 약을 넣기 전에 청소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외이도입니다. 입구만 닦으시면 돼요. 귀 속을 닦는다 하면 틀린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약병을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급니다. 이유는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약이 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지럽거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뇌를 자극해서. 그래서 따뜻하게 체온 정도의 온도를 하거나 그건 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온수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담근다면 틀린 거예요. 자, 네 번째, 약물이 귀 안으로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귓바퀴를 후상방, 아주 중요하죠.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귀 잡는 부위도 알고 계셔야 돼요.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교과서 237페이지. 자,
그리고 이 귀약을 넣을 때는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 중앙에다 떨어뜨린다 하면 틀린 거예요. 측면, 벽을 타서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귀 약 투여 후 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합니다. 7번,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놔야지 꽉 끼워 놓으면 안 돼요. 왜? 꽉 끼워 놓게 되면 이 솜이 귀 안에 들어있는 약을 자기가 다 흡수해 버려서 그만큼 또 약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느슨하게 끼워 넣습니다. 자, 다음은 주사 주입 시 돕는 방법이에요. 2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대상자가 의복을 갈아입거나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액병의 위치는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영양액 주머니는 어디보다 높게 있으라 그랬죠? 밥 먹는 거니까 위장보다 높게 있고요. 이 링거, 수액병은 혈관 주사잖아요. 피.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정맥 주입 속도가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도 잘 보시면 선생님들 속도를 확인하는 거지 정맥 주입 속도를 조절하면 안 돼요. 막 선생님들 틀어버리거나 막 이렇게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빠르게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네 번째,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수액 조절기를 먼저 잠궈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보고한다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잠그고 보고합니다. 다섯 번째,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알코올 솜을 1에서 2분간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이유는 피멍이 들기 때문이죠. 다음은 약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자, 주의사항 볼까요? 첫 번째, 모든 약물은 아동이나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합니다. 자, 3번은 좀 알아두세요. 치매 대상자의 경우 치매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약은 자물쇠로 잠금을 해야 돼요. 약상자의 자물쇠로 잠금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약 보관하는 방법, 알약 보관하는 방법, 햇빛을 피하고 습기가 있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가루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으로 사용하시고요. 물기가 있으면 병질되기 쉽습니다. 시럽제,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시고요. 약 용기채 빨아먹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침 들어가면 변질됩니다. 마지막, 안약, 귀약 보관법은요. 상온,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나오고 있고요. 다음,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을 볼게요. 갑자기 페이지 수가 444페이지로 건너뛰어갔죠. 식사 돕기에서 이 5문제가 섭취 요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5문제 중에 이 치매 파트랑 같이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기출문제 푸신 분들은 바로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의치가 잘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평소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는 끼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벗고 식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합니다. 사발을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네 번째,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아까 약 같은 것도 식탁에 두면 안 된다 그랬죠? 다섯 번째,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경우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치매 대상자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는요, 좀 더 걸쭉한 액체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확인하시고 틀니,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 수저를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시력은 괜찮은지, 인식 상태는 괜찮은지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서 제공하시고요. 이 부분 2번 나왔네요. 다음은 음식을 손으로 먹는 등 지저분하게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어서 지저분하게 먹지 않도록 또 청소를 깔끔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4번째,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는 빨대나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5번째,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가벼운 숟가락보다는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무언가를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손잡이가 큰 게 좋아요. 그렇죠? 듬직하게 딱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무가 붙은 그런 재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있네요. 6번,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습니다. 7번,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8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가시를 미리 발라놓고 바로 드실 수 있게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같이 생선 가시를 발라준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네. 왠지 같이 하면은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미리 발라놓고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9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요. 3번 정도 출제가 됐죠. 다음,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열량이 높은 걸 제공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섭취 요양에 대한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기억이 다 나셨나요? 요점 정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올린 이론 강의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건 조금 길어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요점 강의를 통해서 시험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설 요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